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계는 원인결과 논리를 숙련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 도구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 백데이터들은 현대차 그룹 등 2021년 잠정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경제 환경을 알아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뉴스에서 이렇게 뽑아와 봤습니다. 한국 재정이 무역에서도 적자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 재정뿐만이 아니라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어, 또 야후 파이낸스 뉴스에 보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 투자의 그 규제로 알려져 있는 찰리 먼거 옹이 뭐 우리는 결코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그 뉴스가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이게 편집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물론 생산직이 아니고 화이트 칼라 직원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 온라인 뉴스에서 최근에 한국 대기업들이 워싱턴 인맥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재벌 그룹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물론 현대차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는 LG그룹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SK그룹 얘기도 했는데 또한 이제 포스코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현대차가 잠정 실적을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서 2021년도 매출액은 118조 원이다. 작년에는 104조 원이다. 그래서 14조 원이 증가했는데 비율로는 13.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8.9%가 증가했다. 그 원인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판매 증가, 그 다음에 차종 및 믹스 개선 및 품질 비용 감소 등이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논리 연습으로 만약을 해본다면은 업체의 그 변동 원인 가정의 어떤 기술이 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 다시 이 원인 가정이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매출액이 13.1%가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179%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판매가 증가했고 차종 믹스 개선 및 품질 비용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또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제 포스팅에서 여러분들이 왜 연결 재무제표로 분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원인 분석을 따지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별로 분석해야 그 원인 규명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정도 아니면은
저는 스카이 홀딩스는 개별 재무제표로 분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는 매출이 18%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45.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18.1%가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145.1%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증가했고 인센티브 절감 및 믹스 개선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의 경우 매출액이 42조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연결이 아니고 개별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13.9%가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11.5%가 증가한다. 이 개별이 아니고 개별로 공시할 경우에는 그 대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5% 이상 되는 기업만 그 추가 공시를 미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 이하이기 때문에 그 공시를 안 하고 개별로 한 거죠. 여기 제목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제조 메이크하고는 틀리게 현대모비스는 11.5%뿐이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 개별 그 공시 내용에는 제 생각에는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메이카의 유통마진 성격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그로비스는 물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31.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1%가 증가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기저효과 및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가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원인 설명이 나름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코로나19 기저효과다. 회계하시는 분들이 엄청 기저효과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언어고 한마디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좀 좋아졌다 하는 거를 일반 원인 변동이 아니고 코로나19가 특별 원인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때 기저효과로 이익이 증가했다든지 이익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손익계산서를 놔두고 무슨 이 경제 원인을 설명하는 것 같이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손익계산서에서 뭘 설명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성, 존재, 그리고 인과성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증상들에 집중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또한 불협화음에 빠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게 이 생각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보고
느끼는 것을 감성이라고 본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한다기보다는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감정이나 감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사이에 불협화음에 빠져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통합되는 그런 논리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그 설명의 논리에 대한 또 회계가 논리 도구로서 충분히 연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무효한 가정을 발견하고 유효한 가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이유와 어떤 상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정을 한다. 그리고 왜가 진짜 왜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화두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결정과 행동이 무효한 가정에 근거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발전을 만들지 못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으로 이 일을 한다면 사실 저는 무효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가 회계가. 그거를 근거하면은 하고자 하는 발전을 만들지 못한다. 성과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한 예로서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가정이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요 말이 어떤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그 데이터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에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검증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한다. 그것들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유효하거나 무효할 뿐이다. 최근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서로 그 난리 부르스들을 치고 난리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쪽으로 편갈래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들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마음 자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모델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명확성 존재 그 인과성에 대해서 그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 명확성 존재 인과성을 확인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섬션 퀘스트 2022 그 다음에 조나 리사라는 여사가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저와 같이 이제 상당히 노령화돼 가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유대인입니다. 네, 그분의 어떤 그 템플릿을 요 원가 회계 분석에 한번 도입을 해서 아까 잠깐 그 맛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원인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가정이라고도 한다. 그 원인 결과의 그 가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if then으로만 우선 두 가지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논리를.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매우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because 그 이유를 이제 우리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원인을. 어, 아까 보면은 그래서 비코우즈가 그 기업에서 설명한 원인들이거든요. 비코우즈. 왜냐하면 뭐 이게 했었는데 말로 했을 때 좀 너무 추상적이다. 그 현대차 그룹이 너무 좀 고급스러운 언어와 그 추상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또한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 구분이 안 되게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르프 분석의 가정들을 좀 탐색하는 그런 탐색해보자 하는 그 어, 내용들을 조금 그 기술해봤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의 손익 원인을 구분 식별해서 기술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서의 영업 부분과 당기 순이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익계산서는 구분해 놓으면서 원인 분석은 뭉뚱거려서 왜 하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의 기업들이 대기업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건 100%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손실이 나는 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스르풋 입장에서는 스르풋률도 상승했는가? 또 WCAI라는 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제가 특별히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그 회전율도 증가했는가? 매출 증가가 판매량 증가인지 판매 가격 인상인지 또는 두 가지가 합친 복합적인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원인 분석에 좀 써주면 어디 덧나냐? 뭐 대단한 기업 비밀이라고 너무 추상적이고 고급스러운 언어들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주식 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을 까지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주석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해서 원인을 좀 써주는 어떤 그 매너 공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 설명을 가정이라고 해보자. 그 가정은 검증해야 된다. 외부에서 재무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량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금액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사는 따끈따끈하게 2월 24일 그 블로터라는 그 인터넷 신문의 기사인데 현대중공업 이게 현대차 그룹하고는 이제 그 주인이 틀리죠. 그 정주영 씨 가게에 대해서 뭐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차하고는 그 좀 현대 이름은 같이 쓰고 있지만 에, 그 최대 주주들은 다 다른 거죠. 이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가 H현대로 이름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은 다시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종속기업이 아니고 이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 이 H현대 휘하에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현대제뉴인,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태양광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다.
이 자회사로서 이번에 그 사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뭐 많이 좋은 말로 갖다 좀 쓴 것 같습니다. 휴먼 다이내믹스다. 그 다음에 휴먼 드림을 실현하겠다. 뭐 물론 현대의 약자를 그렇게 이제 영어의 어떤 LG가 그렇죠. 뭐 Life is Good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유명해졌듯이 아마 이제 뭐 유사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자회사나 이런데 투자하는 회사의 그런 입장으로서 되겠죠.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을 보면은 그 잠정 실적을 보면은 뭐 좀 현대차가 아까 117조 했는데 참 조선업이 뭐 크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한 15조 뿐이 안 되네요. 그 매출은 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961%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1조 4천억 정도 올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 휘하의 그 현대중공업 개별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매출의 변동은 거의 없고 작년 수준 그 매출을 일으켰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562%나 내려가서 영업 적자 8천억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네요. 우리나라가 뭐 조선 수주 세계 1위로 수주했다 그러는데 실제 이익을 못 내고 적자를 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현재 수주받은 그 선박 가격들의 가격을 더 받아내든지 지금 건설업도 건설 현장이 중단 상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철근 가격하고 또 강제 가격이 너무나 급등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못하겠다.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중공업의 그 표현이나 한국조선해양의 표현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적자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써준 거죠. 강제 가격이 급등해서 따라서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 및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이다. 나름 현대차그룹보다는 조금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좋은 설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조선해양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이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이 세 회사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장 견학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 현업에 있을 때 업무 관계가 연결이 된 게 있어가지고 좀 한 수 배우러 가는 입장에서 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치 때문에 만들었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유 때문에 실패했죠. 이런 거를 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 국격이 뭐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서 자랑스러워하는데 도대체 뭐가 국격인지 모르겠어요. 이유 반대 때문에 이게 지금 흡수합병이 아니 인수합병이 안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가서 뭐 하고 왔냐 뭐 이런 생각까지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중국은 이 저 양자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북조선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한국을 잃으려고 통합을 했거든요. 그 뉴스가 분명히 나왔었고 이유도 그때는 승인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게요. 왜냐면은 이윤원들이 그 중국에서 돈 받아 처먹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그 이 합병이 됐는데 왜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어, 한국 그 산업은행이 현재 최대 주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인수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과점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 선주들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이후의 그 선주들 그런 의견 입김이 센 거죠. 이후의 입김이 사실상 그쪽에서 발주 나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그 목소리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까놓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이후에 로비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아까 그 이렇게 이 왼쪽 면만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게 더그좀 조금 논리를 발전시켜서 이런 모양의 어떤 템플릿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사실상 수르픈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은 에, 금액상의 수르프 증가액보다 상대적으로 그 운영비용, 운영비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현장의 어떤 그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 다 포함한 거를 운영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들이 소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슬픈율은 하락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매출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슬픈율은 하락이 됐거든요. 그거가 왜 그럴까 그러면은 매출액 증가보다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스루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루프 손익분석으로는 원가 회계라면은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매출 증가는 또 부원 밑바닥에서 부원 설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원으로서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가격이 인상돼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까지 이 회계상으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회계 아니겠느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픈을 하락은 위협으로 감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슬픈율이 하락한다면 그러니까 국가의 GDP가 올라서 전 세계 무슨 위상이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그 국민소득 또 뭐라 그러나요? 그 실제 가용한 그 소득,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소득,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러니까 실질소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봤을 때, 그 수르픈율 하락은 위협으로 감지를 해서, 그거에 대처 방안을 내야 된다. 자동차 그룹 중에서 현대위아라는 그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만이 아니고 사실상 방위산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 잠정 공시 내역을 보면은 매출이 1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2.8%
증가했다. 요 정도 선이 그 현실적이고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증가율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설명을 보면은 역시 코로나19 기저 효과 영향으로 매출 및 이익 증가했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스루풋으로 분석하면은 매출은 3분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19% 올랐는데 매출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거든요. 스루풋이 22.5% 증가했고 스루풋률이 0.5%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닌 이 청신호가 되는 거죠. 그 시그널이 양의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한다 그러면 현대위아는 그 연간 실적도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루풋 나누기 운영 비용한 걸 T 나누기 OE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0.06 상승했다. 퍼센티지로 6% 상승했다. 그러니까 스루풋률을 0.5%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작업의 결과인 거죠. TOE 생산성이 6% 올렸다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생산성 향상을 크게 많이 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실적에 의하면 경영진이 그 고가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수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 손익과의 차이는 뭐 미세합니다. 이런 경우 그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그 높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그럴 이유 때문입니다. 어, 재고 자산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60억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것을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재료비하고 이건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운영비용 두 가지로 이렇게 다시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C가 18%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6.3% 증가했다.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가 미천고공사라는 게 있는데 요 미천고공사는 향후 다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니고 이 퍼펙트하게 그 투명합니다. 아까 자동차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그 조금씩 그 오차가 있는데 현대위아는 그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 투명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가공 비율이 12%라고 한다면은 이 나머지가 재료비란 얘기거든요. 그럼 상당히 그 생산 공정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총 제조 비용은 제조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피제조 비용은 원가 회계에 의한 제조 비용이고 Q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홀딩스가 재고자산 증감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가감해 가지고 산출하는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68억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두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 중에서 재고자산의 변동기준 차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게 기준들이 상이해가지고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용으로 넘어가서요. 그 직원 수가 99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아마 그 퇴직, 이게 그 나와 있는 그 저기 자료가 퇴직 급여까지 포함된 금액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으로서 보면은 이 그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반영하면은 이게 갭이 없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단계가 현금 흐름표로 맞춰보는 건데요. 이것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미청구공사라는 것인데 이것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대위안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계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53 회전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생산성도 증가했고 상승했고 재고 버퍼는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면은 적은 재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 버퍼율은 떨어졌습니다. 임팩트는 56.6%가 상승했습니다. 이 전원 임팩트를 보고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만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3분기까지면은 일반적으로 0.75 정도 1년이면 1년을 2라고 봤을 때 0.8이면은 기준보다는 상당히 그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활성화됐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금주 외상 매입 그 대금 지급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상당히 이 납품 협력 업체들도 기분 좋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신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도 협력업체한테 돈을 주는 속도가 더 빠르다. 뭐 이거는 더 좋은 기업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OC 생산성하고 TOE 생산성하고 원가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TOE 생산성은 0.06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원가 회계에 의한 원가 생산성은 0.01이 상승한 거로 나온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위아의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생산성 지표로 직원들을 평가하고 경영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죠. 밑에 얘기는 잠시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한 그 TOE 생산성은 맥킨지 그룹 출신 경영 컨설턴트가 말한 생산성을 더 뛰어넘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마케팅용으로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이 재고 회전율, 생산 리드 타임, 낱개 달성률 이런 말을 쓰면서 주로 이제 생산 리드 타임이나 낱개 달성률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재고 회전율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적으로 산출해내는 거니까
대부분 어떤 경영 컨설팅 입장에서는 회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스루프 분석에 의한 그 WCAI 회전율, 현재로서는 원가 회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회전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 홀딩스는 뭐 여러 가지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 시간을 빠르게 해라. 그 다음에 납기를 빨리 고객한테 맞춰라. 뭐 이런 디테일한 어떤 그 부문 간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들을 얘기하지만 스카이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 재고 회전율을 높이세요.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뭐 경영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거죠. 그 정주영 씨도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그렇게 대기업을 이뤘는데 어, 괜히 박사들 갖다 놨지만 정주영 씨한테 들은 얘기는 너 해봤어? 그 얘기 맞고 쪼이타 까졌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일 거예요. 기업 내부적으로 있다면 기업의 내부에 지금 계신다면은 수량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재고 회전율을.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타임, 시간으로 환원은 된다. 결국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시간은 곧 돈이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하면은 음, 재고 효율을 증가한다는 것도 어, 인류 회전 기간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럼 돈의 회전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환원이 다 된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지표에서 이 슬프 분석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뭐 재고가 왜 늘었냐 하는 어떤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부분 최적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재고자산별 회전율은 산출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경영의 핵심 모티브는 WCAI 회전율로 해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이 충분 조건 논리에 if then이라는 것이 이제 충분 조건 논리인데요. 여기에 감성이라는 또는 feeling이라는 거를 감성 또는 직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성과 감성이 예,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논리에서도 이 feeling을 쓴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일단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들도 좀 많이 표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말씀드리면은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했다면 영업이익은 더욱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루풋 상승 목표와 더불어 WCA 회전율 상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목표 세울 때 이렇게 그 재고 회전율 목표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걸 좀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개선시킨 건데요. 제 스스로가 재고 회전율이 스루풋율의 원인 과정으로서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으나 분명 스루풋율은 하락했다.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등락 원인이 있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면서 모순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원가회계가 성과를 왜곡하는, 그래서 원인으로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이 밑단에 그 얘기를 하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장이 아니고요. 요거 재고 회전율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게 모순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껏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필링이라는 것까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기가 아닌가벼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네. 그래서 개선한 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수르픈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왜냐 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보다도 제품 판매 가격을 크게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너무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 뭐 근본적으로 소주값도 곧 올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시중 음식값도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판매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면 수르픈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 외에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결국 재고 회전율 상승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회사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평가해 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최고 경영진이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진급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긴 화살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짧은 화살일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고 감축을 하라고 그럴 때 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데 요거들은 조금 그냥 읽어보시면은 그 현업 있을 때 많이들 일어났던 것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본 건데요. 결국은 이 머리들이 좋아서 나쁜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을 대상으로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런 술수들을 쓰니까 재고 회전율을 평가할 때는 실제 기업 내에서는 재고 회전율 산출은 연간으로 하지 말고 매월 말 재고를 12번을 더해서 그거를 12로 나누면은 장난질한 게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제품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고, 많이 한 적이 있고요. 이 반제품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벌써 그 금감원 내지는 이 증선위에서 지금 계속 심의 중에 있죠. 그 매출이 일조분이 안 되는데 이 반제품이 계속 1조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그 헬스케어는 제조업이 아니고 거기다 또 유통업이다 이거죠. 유통업 성격이 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저는 하나만 보고도 이거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자본금은 1550억 분이 안 됩니다만은
자본잉여금이란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일 거고요. 대부분이. 1조 4천억의 현금이 그 개미들의 그 소액주주 돈들이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1조 4천억이나 들어온 돈을 지금 반제품 재고 자산에 다 묶여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 자체가 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재고 질서를 하면은 이게 있냐 그 물건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을 다 더해봐도 한 4천억 정도뿐이 안 돼요. 이게 1조 원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 1조 원이 지금 반제품이 있는데 그 반제품이 과연 있는 실체냐. 저는 제가 만약 감사라면 외부 감사라면 재고 실사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런 기업이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뜻은 좋은데 결과는 성과를 왜곡하게 되는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확한 이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스루프 회계로 현실이 법적으로 원가 회계를 하게 돼 있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스루프 회계를 도입을 해서 경영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스루프 회계가 재정과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정도 나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산수.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쉬워야지, 재정과처럼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회계 전문가들이 들어서가지고, 몇 달씩이나 결산 분석을 해서 2021년도 결산서가 공시되는데 3월 중순이나 돼야 나오는 그런 그 현재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고 미래 문명으로 간 데에는 이 세계가 과연 현재 원가 회계를 계속 가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만이다. 이 스루프 회계를 발명하신 골드랩 박사에 대해서 그 천재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천재성이라기보다도 이 스루프 회계는 저는 고려의 개성상인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저는 회계가 우리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보다도 200년이 앞섰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어, 좀 자랑스러워할 것도 개성상인들이 복식부기를 이탈리아보다도 먼저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또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회계란 것은 그 회계 전문가가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반 그 중학교 인문에서도 가리키는 소양 과목으로 가리켜서 누구나 다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려던 것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는데요. 또 하나의 또 유대인인 슈라겐 하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산 프로그램 전문가신데 제약이론 경영하고 그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좀 더 잠재적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분의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OC AI 프로세스의 목표 해서 그 프로세스가 시장 수요를 감지한다. 어찌 보면 예측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위협을 또 감지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슈라겐 하임 그분은 나는 그걸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영어를 어렵게 되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마 디지털 전화, DT 개발자 쇼티지가 나서 현재 신인재 전쟁 촉발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이 스루브 회계 논리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물론 현재 국내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프로그래머들하고 저는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음, 클라우드라는 구조로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그 슈라게인하임의 그 설명을 갈등 구조로 좀 압축해서 표현을 한 건데, 예측한다 하는 거하고 예측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그 뭐 가정, 무효 가정을 좀 찾아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책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얘기는, 슈라겐하임의 얘기는 한 자리 예측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예측의 랭지를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연간 매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달성을 어, 렌지를 목표 자체에 범위를 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95%를 달성해도 보너스 100%, 105%를 달성했어도 그냥 100%만 줘라 이게요. 그 오차 범위지. 네가 잘해서 105% 달성한 거 아니야. 왜? 목표 자체는 예측이기 때문에 한 자리 예측이란 것은 원래 정확한 게 아니다. 정확하다 그러면은 점쟁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영은 점쟁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진짜 점쟁이라면은 저 미아리 가서 좌판 깔고 점쟁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로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같이 스터디 그룹 직원 하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주고받으려고 만든 건데, 뭐 비즈니스 영업을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표를 만들어 봤던 거예요. 대기업 출신들이 교육 사업에 좀 참여를 같이 해서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 희망사항을 제가 논리와 느낌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원가 회계에 비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느낌상으로는 스루프 회계 세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사업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많이 성공하면은 회계 세력이 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 기업의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더더욱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적은 적은 원가 회계 세력이죠. 그들은 절대로 스루프트 회계를 안 받아들일 겁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게 지금 먹고 사는 밥그릇의 문제가 되거든요. 공인회계사 그룹, 회계법인들. 뭐 어떤 원가 회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조업을 하면서 아마 적대 세력이 이 원가 회계 세력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성공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산은 원가 회계로 공시가 되더라도 공표가 안 된 비밀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위 산업이라든지 중후대 산업 하는 그런 군산 업체,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제약이론 경영과 스루프웃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그런 정보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